안녕하세요. 3인국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3인국 학습지가 있잖아요. 그 3인국 학습지와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게요. 자,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현대어 풀이 보면서 그 풀이를 보면서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 172쪽 우리 3인국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제목부터 같이 볼게요. 자, 한자를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다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뜻이네요. 그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 자, 이거는 내용을 조금 보고 나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3인곡을 지은 정철이란 작가는 자, 당시에 임금님이 선조였습니다. 당대의 임금님인 선조 임금님을 모시고 있던 신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임금님을 정계에서 잘 모시고 있다가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다른 당에 의해 탄핵을 받아요. 그래서 임금님 계신 한양에서 그 궁궐에서 임금님을 잘 모시고 계시다가 전남 창평이란 곳인 자기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도 임금님을 걱정하는 마음, 임금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함없는 그 충성심을 가지고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인곡을 그냥 임금님에게 충성심을 아뢰는 노래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님에게 버림받은 한 여성을 상정해서 한 여성적 화자가 인과의 이별을 아프게 노래하는 그런 문학작품으로 승화를 시켜요. 그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에도 잘 나와 있죠.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주제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이것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선 전기 가사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임금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어떻게 이렇게 임금님을 사랑하지? 임금님을 어떻게 그리워하지? 여러분들 지금의 정치를 생각해보면, 현대 정치를 생각해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신하가 임금님을 향했던 마음을 충이라고 하잖아요. 그 충정심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당시에 그 충정심은 임금님을 사모하다, 사랑하다라는 연군, 임금님을 사랑하는 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거든요. 자, 임금님을 사랑하는 충신이 임금님을 사랑하는, 여기선 주인주자 써서 충신연주하는 노래해서 충신연주지사의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던 조선시대에서는 이런 노래의 비유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 이별한 이 여성적인 화자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을 설정했는지를 잘 공부할 필요도 있겠어요. 그럼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면서 현대어 풀이 같이 봐주세요. 자, 현대어 풀이를 볼 때는요, 이 전체 구조 틀을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전체 구조 틀 안에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한 줄 한 줄 해석해 놓았고요. 자, 전체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이 마치 서론, 본론, 결론처럼 서사와 결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절별로 되어 있죠. 왜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되는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몸 삼기실 때, 이 몸이 생겨날 때 니물조차 생겨나니 어떻게 내가 태어나는데 님을 따라 태어나? 이런 연분을 뭐라고 한다? 한생연분, 한평생연분이다. 천생연분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하늘 모를 일인가? 하늘께서도 아시는 일이다. 하늘이 모를까? 질문하면서 아니 알아요 라고 말할 때 이걸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도 아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운명과 같았어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괴시니, 괴다 어떤 뜻일까요? 지금 현대어로 말하자면 사랑하다예요.
자, 조선 중세 국어에서 괴다 뜻 하나 배워봅시다. 이 마음, 이 사랑. 선생님, 그럼 이건 사랑이에요? 뭐예요? 사실 중세국어에서 사랑은요, 생각이라는 뜻이었다가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란 말로 바뀌죠.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당시에는 생각을 물이 괴듯이 많이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 이 생각 견줄 데가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되 평생 나의 소원이 무엇이었냐? 한데 있자, 함께 살자. 이것이 나의 소원이었는데, 대조적이죠? 내가 젊었을 땐 그렇게 나를 사랑받았는데 늙어서는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님께서 나를 사랑받았는데 늙어서는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지금 대비되고 있네요.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엊그제, 과거죠. 과거에 님을 모셔서 어디에 있었대요? 광안전에 있었대요. 광안전. 자, 광안전은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달나라에 있는 궁전이란 뜻이에요. 달나라에 있으니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그 구절 하계의 반대말이 돼요. 천상계라는 말을 아시나요? 우리 판타지 소설에서나 많이 쓰는데 천상계에서 마치 하계로 내려온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천상계는 신선의 세상, 신선세상, 신선세계라면 하계는 인간 세상입니다. 대단히 신선사상이 가득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걸 상징하게 될까요? 광안전은 어디에 있다가 내가 지금 하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녀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자, 위에 천상계는 임금 계신 곳, 임금 계신 궁궐, 한양이라고 표현한다면 하계는 인간 세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전 인간 세상을 다 말할까요? 내가 그 위에서 님을 모시고 있던 곳에서 지금 이곳으로 내려왔으니 전남 창평, 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 적에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가 3년이나 됐대. 정확한 기간이 등장해요. 전남 창평으로 내려와서 은둔한 지가 벌써 3년이나 지났어요. 연지분, 연지곤지 찍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연지분은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고의하겠어. 자,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때요? 자, 이 여성적 화자는 님에게 버림받고 나서 전혀 자신을 꾸미고 싶지 않은 상태죠. 자, 이 작품에 연지분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조금 주의 깊게 볼게요. 여성적 화자다 이런 것들을 힌트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자,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의 마음 상태 한번 볼게요.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대. 짓는 건 한숨이고 떨어지는 건 눈물이고 인생 요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대. 무심한 세월 무르른 듯 하지만 염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까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나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이 모든 구절에서 등장하는 나의 마음, 시름, 눈물, 한탄, 아쉬움, 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님이 없어서 나의 모든 그 그리움과 인생은 끝이 있다는데 시름 그지없이 계속해서 그만 생각나고 계속해서 눈물이 끝이질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님도 계시지 않는데 세월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심하게 계속해서 무르르는 듯 흘러만 갈까? 염량, 더위와 서늘함, 즉 계절 전체를 말해요.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는구나. 세월이 무심하게 무르르듯 흘러가는구나.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는구나.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계속 덧없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세월의 무심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서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인데요. 서사에서 이 계절이 흘러가도 계절이 3번이나 바뀌어서 흘러갔어도 님이 없어서 무심한 세월이 이토록 흘러가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서사에서는 본사에서 계절별로 그리움과 님을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요.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많구나. 듣는 일, 보는 일, 느낀 일을 이제 본사에서 계절별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각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지니까 예상은 했겠지만 각 계절마다 그 계절감을 나타내는 그 시어도 꼭 골라보아야 되겠죠. 동풍이 건드 불어서 적설을 헤쳐내니 봄바람이 불었대요. 그럼 이것이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봄바람이니까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 각 계절마다 하나씩은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적설을 헤쳐내고 있어요. 이제 아직 겨울에 쌓인 눈이 있는데 그거를 헤쳐내면서 창밖에 심은 매화가 2-3가지 피었죠. 아직도 눈밭인데 그곳에 피어나는 꽃. 이것은 나의 변치 않음을 의미해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사군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선비들이 좋아하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난국죽 이 4가지의 그 공통점은 뭡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그것을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색깔을 변치 않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해서 선비들이 많이 좋아했던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충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임을 향한 마음이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자, 각 계절마다 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등장해요. 그런 소재 하나씩을 꼭 골라주세요. 이 봄에도 매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가뜩이나 냉담한데 아직 적설이 쌓여있을 정도로 춥기 때문이기도 하고 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냉담하죠. 자, 그런데 암향은 무슨 일인가? 암향은 그윽한 향기인데 무슨 꽃향기? 매화꽃 향기. 자,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매화. 자, 꺾겠다고 한 매화나 그 향기나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나중에 나오는 너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죠. 님을 향한 뭐? 충정심. 나의 절개와 지조를 드러내는 님을 향한 사랑, 님을 향한 충정심, 이 모두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생략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읽을 겁니다. 황혼의 달이조차 베개맡에 지니. 황혼의 달이 떴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 달이 비치는데 이 달이 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뜬 달이어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마치 님처럼 여겨져요. 느끼는 듯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마치 님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었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님을 상징하는 단어 여기서는 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본사의 본 부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다음 계절은 여름이네요. 우리 한 페이지 넘겨야 여름이 옵니다. 자, 꽃이 지고 새잎이 났다. 벌써 여름이 왔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여름을 등장시키는 여름의 계절적 배경이 탁 드러나는 시어는 그 다음 단어예요. 녹음. 자, 녹음이 우거졌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여름입니다.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다라는 것을 딱 등장시켜주는 단어가 있어요. 녹음이 쫙 깔렸대요. 자, 한여름이 되었어요. 한여름이 되어서 낮 시간이 길어졌어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기만 한가요? 아니요. 님이 계시지 않으니 나의 감정은 어떠하다? 적막하다, 쓸쓸하다, 수막은 비어있다. 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고독, 자신의 상태는 이런 고독의 상태예요. 단어가 어려워요, 선생님. 맞아요. 단어가 좀 어렵네요. 자, 나위나 수막이나
부용이나 전부 다 비단 휘장인데요. 그 당시 교수들이 있는 방, 즉 여자 방에는 이렇게 비단 휘장을 쳐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 방에만 깔려 있는 거니까 아까 연지분처럼 여성적 화자임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공작 둘러놓고 부용 걷어놓고 공작 둘러놓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하지요? 너무 쓸쓸해서, 너무 적막해서, 시간은 남아돌아서. 마치 여성들이 이렇게 집을 자꾸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외로움과 쓸쓸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길단 말인가? 자, 이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병풍 좀 둘러나 봐도 기분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긴 날 동안에 무언가를 만들어 봅니다. 원앙금 베놓고, 이거는 비단이에요. 비단에 실 풀어내고 금자로 겨눠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각 계절마다 님께 꼭 보내고 싶은 무언가 한 가지씩이 존재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님에게 어떤 걸 보내주고 싶어 해요? 님의 옷을 지어서 보내주고 싶어 해요. 자, 님에게 옷을 선물하고 싶어요. 님에게 이런 선물을 지어내고 싶을 텐데, 옷을 짓는 것은 주로 여성. 그래서 이 여성적 화자라는 것도 오색선, 금자, 네, 이 옷을 짓는 도구였기 때문에 여성적 화자라는 것 등장해요. 자, 옷을 딱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어. 내가 봐도 너무 멋져. 수, 품, 손수자 썼죠?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응하니와 제도도 갖출시고, 제도, 격식까지 갖춰져 있네? 금상첨화네. 내가 볼 때 이것은 솜씨도 괜찮은데 격식도 갖췄어. 금상첨화였네. 이것도 좋은데 저것까지 더 좋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은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화, 자찬이네. 자, 여기에서 사실 옷 만들어서 나 옷 잘 만들었다 라는 것에서는 그냥 끝나면 사실 좀 아쉬워요. 여기서는 자기 정철 자신의 내가 그래도 재능이 있어. 정치적인 재능과 문학적 재능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어요. 임금님께서 아직도 나를 생각하신다면 나의 이 실력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라는 식으로 나 자신을 살짝 드러내는 그 구절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그 님을 위해서 내 정성을 다 들여서 님의 옷을 지어냈어요. 님을 향한 나의 마음, 님을 향한 사랑, 님을 향한 나의 그 정성을 담아서 지은 옷. 그냥 아무데나 담을 수 없잖아요. 산호수 지게 위에다가 배곡함에 담아뒀어요. 그리고 님께 보내려고 해요. 봄에는 매화를 보냈다면 여름에는 옷을 지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호수다 담고 배곡함에 담고. 자, 자도 그냥 자 아니에요. 금자 쓰고 있어요. 이 모든 표현은 사실 살짝 과장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표현법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미화법이라고 해요. 네, 예쁘게 꾸미기만 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님을 향한 나의 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법들을 쓰겠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한번 바라보니까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울시고 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험한 것들, 참 요 산과 구름은 님 계신 곳을 바라봤을 때 이 험하게 나와 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산과 구름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그 궁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나가서 간신배. 이 간신들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고 탄핵을 받아서 결국에는 정치에 다 마음 접고 이제 고향에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님과 나의 거리는 이제 천리 만리길에 누구라서 찾아가겠는가?
이렇게까지 님과의 거리감이 확 드러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거든, 이 배곡함이 만약에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배곡함 열어두고 이 옷을 보면서 나처럼 반겨주실까? 자, 첫 번째 춘사에서도 그 매와 그것을 보고 기뻐해 주실지 어떻다 여기실까? 이러면서 끝나고, 두 번째는 날인가 반기실까? 라고 끝나고 있는데, 이 모든 표현에서 약간의 자신 없음도 읽혀지고 걱정과 근심도 여겨지고, 그러나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 작품들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가을로 갈게요.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며 갈 때. 자, 서리가 내렸어요. 이것은 가을이라는 걸 표현해요. 가을의 계절적 배경이 서리라는 단어에서 등장하게 되네요. 계절은 언제? 이제 가을입니다. 자, 서리가 내렸어요. 기러기가 울면서 가요. 자, 여기서 기러기란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가을이라서 철새가 그냥 가는가 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단어 되겠어요. 자, 울면서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분위기,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주는 객관적인 상관물 같은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얘가 울면서 지나간단 말이지. 그치? 객관적 상관물은 자연물에게 자연물, 그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관물인데 나의 감정을 심히 건드려? 그런데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나의 감정과 전혀 반대되는 객관적 상관물도 존재하고요. 내 감정 그대로가 들어가 있는, 감정에 이입이 들어가 있는 객관적 상관물도 존재합니다. 즉, 객관적 상관물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텐데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내 감정을 건드리는, 내 감정을 자극하는 객관적 상관물 존재할 수 있고요. 내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객관적 상관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러기가 울며 갈 때 위로에 혼자 올라서, 자, 위태로운 누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산 위에 보면은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혼자 올라서 수정으로 만든 발이 쫙 있는데 그거를 걷어보니까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여요. 자, 우리 춘사에서도 황혼의 달이 벽에맡에 비쳤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동산에 달이 났어요. 북극엔 별이 보여요. 이 누구를 상징한다? 네, 이 모든 것들은 임금님을 상징한다.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한 번 더 쓸까요?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미워내요. 청광은 달빛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달빛, 청광, 맑은 달빛, 맑은 청자까지 써서요. 이 맑은 달빛을 내가 피워내서 봉황루에 붙이고 싶어요. 봉황루각, 이 봉황루는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임금님께서 계신 곳, 광안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광안전과 똑같이 봉황루도 임금님 계신 곳. 자, 그러면 임금님께 내가 맑은 달빛을 보내면요, 봉황루에 붙여보고 싶은데 봉황루에 걸어두시고 팔황에 다 비춰주세요. 팔황은 사방팔방 할 때 팔황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의미해요. 온 세상에 다 비춰서요. 심산궁곡, 깊은 산, 깊은 골짜기까지 점낮같이,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그 달빛으로 대낮처럼 온 세상에 다 비춰주세요. 깊은 산, 이곳은 빛이 다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빛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임금님께서 다시 세상을 다 비춰줄 수 있을까요? 상징적이죠. 자, 청광이라는 것은 가을에 등장하는 님에게 보내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달빛 같지가 않아.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 님이 빛을 온 세상에 비춰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님의 빛은 정치적으로 볼 때 좋은 정치,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 선정을 의미해요. 임금님의 선정, 임금님이 선정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임금님에게 선정을 보낸다는 건 어색하지만 임금님의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바람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임금님의 선정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 심산궁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심산궁곡은 어디일까? 자, 이 심산궁곡은 이 빛이 다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임금님의 선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 선정이 다 닿지 않는 곳, 미치지 않는 곳, 이곳은 어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있는 바로 전남 창평을 의미해요. 자, 여기까지도 다 대낮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가을입니다. 이제 겨울이 와요. 건곤, 하늘과 땅, 즉 온 세상을 의미해요. 온 세상이 폐색했어요. 완전히 닫혔어요. 온 세상이 닫혔다는 표현, 겨울에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겨울의 계절적 배경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시어는 다른 단어네요. 백설, 즉 눈이죠, 눈. 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는 하나씩 꼭 찾아 놓으셔야 되겠어요. 이 계절이 겨울이라는 거 딱 드러내는 시어 백설이 다 똑같이 한 빛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의 빛을 이루고 있어요. 다 눈색이 하얗잖아요. 사람 은카니와, 아까도 은카니와 나왔었는데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물건이거니와 날짐승, 날새도 그쳐 있어요. 다 너무 눈이 와서 너무 추워서 이렇게 추운 곳,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그러니 임 계신 곳 추울까봐 걱정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님이신데 소상난반도 추움이 이렇거든 옥루고쳐야 더욱 일러서 무엇하리. 자, 소상난반은 어디고 옥루고쳐는 어디일까요? 아까 했던 색깔을 조금만 더 맞춰볼게요. 소상난반, 소상강의 남쪽 지방이란 뜻인데요. 소상강은 중국 지방이에요. 그렇다면 옛날 시 짓던 그 구절을 생각하면 소상강의 남쪽이다 이럴 때는 그냥 그곳이 따뜻한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에요.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늘상 쓰이는 표현들 시어에서는 있다라는 거. 우리가 남포에서 님을 보냈다 할 때 그곳은 이별의 장소 이런 것으로 쓰이는 것처럼 소상난반은 따뜻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따뜻한 곳 아니 남쪽 어디 전남에 있는 바로 창평, 내가 있는 곳,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님 계신 곳 그 한양, 그쪽은 얼마나 더 춥겠어. 자, 님 계신 곳 요 색깔로 했었나요? 자, 요 색깔로 한번 맞춰볼게요. 옥루고처, 님 계신 옥루, 그곳의 높은 곳은 얼마나 더 추울까? 자, 봄볕을 묻혀내서 님 계신 데 쏘여주고 싶어요. 님 계신 그곳까지 나의 양춘 따뜻한 봄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봄볕은 그러면 그냥 봄볕이 아니겠네. 이 계절에 님에게 보내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님에게 나의 마음을,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 나의 걱정 이것을 붙여내서 님 계신 데 쏘이고 싶은 거죠. 자, 님 계신 곳 다 표현 같이 찾아볼까요? 님 계신 곳 어디? 옥루고처, 모천배치네를 옥루에 놀리고 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옥루고처, 옥루 같은 말입니다. 모천 비춘 해, 해는 아까 양춘하고 같은 말이네요. 모첨은 어디예요? 처마 밑, 초가의 그 처마 밑에 조금 비친 그것조차도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고 나의 마음이니까 님 계신 그 추운 곳에 꼭 비추고 싶어요. 쏘여주고 싶어요. 자, 각 계절마다 님에게 보내고 싶은 것들 있었지요. 홍상을 송상을 님이 차고, 홍상은 빨간 치마예요. 자, 빨간 치마를, 붉은 치마를 여며서 입고, 그리고 소매를 반만 걷어서, 자, 붉은 치마 누가 입어요? 여성적
화자, 즉 여성이 입죠. 자, 여성적 화자가 드러나는 표현들 우리 다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붉은 치마 꼭 드러나야 되겠죠. 아까 옷 만들 때도 사실은 이거 하나쯤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다 풀었던 거예요. 옷 만들 때 오색선과 금자도 옷 만드는 도구였기 때문에 여성적 화자였고요. 나이, 수막, 부용도 여성의 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성적 화자였어요. 선생님이 색깔이 조금 여러 가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걸로만 표시할게요. 홍상을 일미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서 해가 지는데 대나무에 기대어 앉아서 행 가림도 많대요. 일모수두개. 행가림, 이거는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 그 그리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임금님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짧은 해가 쉽게 지어서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자, 밤이 길어요. 왜? 이제 해가 빨리 지니까 여름하고 정반대죠.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청등을 걸어놓고 전공우는요 고무라는 악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도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고전시가에서도 연주했던 그 악기예요. 여성들이 밤에 연주했던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이제 기대어 있으니 꿈에나 이제 님을 보고 싶어요. 앙금도 차도 찰싸 이 밤은 언제 살까. 앙금 아까 나왔던 단어인데 원앙금 이불이 차기도 차요. 이불이 차다. 왜 이불이 찰까요? 외로워서입니다. 외로움이에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자,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결사로 시작될까요? 자, 여기까지 춥고 쌀쌀한 이 겨울밤, 님은 보고 싶은데 겨울밤 지나가지 않아요 라는 데까지가 동사, 겨울 동자 써서 동사, 여기까지가 마무리되고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이건 1년 전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서 가를지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는 시간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루 12때, 한 달도 30날. 왜 갑자기 시간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세부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간을 세분화시켜서 표현하면요. 자신이 가질 만한 그 감정, 그 그리움과 싫음, 임금님에 대한 사랑, 이 그리움을 더욱더 강조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 하루 12때, 한 달 30날 모든 시간을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잠시라도 생각 말아서 이 시름을 잊자 하니 이 시름은 님에 대한 생각, 사랑,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맺혀 있어서 골수에 뼛속에 다 사무쳐 있으니 깨쳐 있으니 편작이 열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어떤 병? 상사병. 그님을 그리워하는 그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편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편작. 자, 표현법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편작은 옛날 명의, 화타라는 명이 알고 있나요? 예, 중국 사람들이에요. 명의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을 가지고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전체를 다 비유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의사가 10명이나 와봐라. 내 병 어떻게 할까? 고치지 못하리. 어찌하리? 이렇게 물어보듯이 하지만 내 병 못 고친다. 이렇게 답이 떨어질 때 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편작이 10명이 와도 이 병은 못 고쳐라고 말하는 걸 봐서 대단한 과장, 내 병이 너무 심해요 라는 과장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정말 선조의 잘못이네요. 이 내 병은 그 님의 탓이지. 차라리 시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뭐가 되고 싶대.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 나는 죽어 없어져서 뭐가 될 거야? 범나비가 되고 싶어. 자, 이것은 화자의 분신이고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뭘 하겠느냐? 님의 옷에 옮을 거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자, 죽어서도
님 곁에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죠. 죽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영원한 그리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이야기할 때 죽어서라도 님 곁에 있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송미인곡에서도 계속 반복되고요. 이런 사랑, 멋진 사랑, 이 사랑을 마무리로 끝을 냅니다. 이 범나비가 그냥 돼서 끝나는 게 아니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마다 족족 앉아 다니다가 뭐가 묻겠어? 꽃 향기가 묻겠지. 그 향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얹고 싶은다는 거니까 님을 향한 나의 사랑, 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내 님을 좇으려고 합니다. 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나의 일편단심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구절이 선생님이 굉장히 좋더라고.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좇으려 하노라. 너희들 혹시 이 구절에서 이 구절 참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니? 내 님 좇으려? 어디서 봤다고 생각이 드냐면 서사의 맨 첫 번째 구절이다. 여기서도 보면 내 님조차 이 표현 있잖아. 내가 태어날 때 님을 조차 태어났잖아. 이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은 내가 죽어서도 내 님을 좇겠다고 말을 했어. 자, 그것은 이 맨 첫 번째 님을 조차 삼기시니, 내가 님을 조차 삼기시니 라는 그 구절하고 첫 구절과 의미상으로 호응하죠. 이 노래의 맨 첫 번째과 맨 마지막 구절이 의미상으로 이렇게 호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잘못 넘어갔네요. 자, 이 작품 마무리 정리하고요. 오늘의 이 시간 설명을 끝으로 정리할게요. 조선 선조 때 반대파 탄핵을 받은 정철이 그 나이 50세에 고향인 어디 창평으로 내려가서 지내면서 지은 가사예요. 임금님을 향한 충정, 이게 주제였죠. 이것을 님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에 의탁한 충신 연주지사,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충신이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다. 충신 연주지사로 계절의 순환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염량이 고쳐가는 그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본사는 4개, 본사의 추나 추동, 본사의 시상을 전개했고요. 다양한 표현 기법,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서리법, 대꾸법, 미화법 등등이 나왔죠. 절묘한 언어 구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데까지 정리됐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의 시 해석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학습지 빈칸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공부 끝을 맞으려고 해요. 네.